자, 이번 이야기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쓰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쓰리님. 네, 제가 8월 말에 참여하고 네. 벌써 시간이 돼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솔직히 저희 방송에서 내가 네.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신 거죠? 정확히? 그럼요. 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은 쓰리로 시참에 참여하고 있고요. 네. 이제 현재 남궁 허슬이라는 랩 네임으로 이제 래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슬, 그래서 쓰리.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남궁 허슬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죠? 유튜브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이제 채널에 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 그쵸. 라이브 영상들을 좀 몇 개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음악이나 아니면 이런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쓰리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뭐 동료 래퍼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 이제 오늘은 저랑 친한 래퍼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어허, 예. 네, 음악과 관련된 사연은 아닌데 이 친구가 좀 살면서 경험했던 두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귀족님들께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쓰리예요. 지금부터 이 친구를 초록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린.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초록이가 5년 전쯤에 2018년이죠. 그 시기에 새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초록이는 당시에 대학을 막 졸업을 하고 소속사 없이 인디펜던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앨범을 만들려면 직접 본인이 제작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앨범을 제작할 돈을 벌려고 지방에 위치한 공장에 한 3달 정도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기로 일정이 좀 급히 정해지다 보니까 부랴부랴 한 3달 정도 머무를 공장 근처에 자취방을 찾게 된 거예요. 초록이가 가서 머물게 된 지역이 경기도 오산시였어요. 당시 초록이는 좀 주머니 사정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서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단기로 계약이 가능한 방을 찾아보게 되었대요. 네. 근데 인터넷 카페나 어플 같은 걸로 알아보니까 월세가 저렴한 곳은 당연히 보증금이 너무 부담이 됐고 보증금이 없는 방은 월세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하루 정도 종일 검색을 해서 방을 찾다 보니까 이제 대략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한 거죠. 여기가 뭐 인근 주변에 건설 현장들도 있어서 인터넷 매물로는 확인이 안 돼도 부동산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면 싼 매물들이 간혹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무 부동산이나 전화를 걸었대요. 예.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께서 네, 땡땡 부동산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아서 초록이가 상황 설명을 하니까 총각 전화 잘했다고, 마침 거기 근처에 반지하이긴 한데 원룸이 아니고 투룸인 아주 딱인 저렴한 방이 있다. 그래서 그럼 혹시 보증금이랑 월세는 얼마 정도 해요? 물어보니까 보증금은 100만 원이고 월세는 10만 원이야 총각. 빨리 계약해야 돼. 안 그럼 방 금방 빠져. 이러더래요. 근데 아무리 지방이지만 이게 2018년에 월세 치고는 너무 싸잖아요. 월세가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살짝 뭐 허위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긴 했는데 초록이가 성격이 좀 되게 무르무실해요. 그래서 뭐 예민하지도 않고 뭐 어떨 땐 답답할 정도로 좀 많이 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잠만 자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럼 내일 방 한번 같이 보고 바로 계약을 하기로 그 부동산 아주머니랑 약속을 잡았대요. 다음 날이 돼서 서울에서 가야 되다 보니까 차가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퇴근한 친구 차를 얻어 타고 밤 8시쯤에 그 빌라 앞에서 어제 전화한 여자 사장님이랑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출발을 했대요. 네. 또 근처에 거의 다 도착했을 쯤에 조수석에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살게 된 그 동네가 되게 휑하더래요. 네. 뭐 논길 같은 곳도 지나가야 되고 길가에 편의점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예. 이제 도착을 해서 건물 옆에 주차를 하려고 그 건물 정문 쪽을 천천히 쓱 지나가는데 그 차량들 중에 경차 모닝 있잖아요. 모닝인데 이제 귀족분들도 흔히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차량 색상이 자주색인 모닝이 건물 앞에 한 대 서 있더래요. 예. 근데 그 차가 뭐 미등도 꺼져 있고 앞에 전등도 다 꺼져 있었는데 실내에 보면은 그 운전석 위에 불 켜는 버튼 있잖아요. 그 불만 켜놓고 어떤 남자가 차 안에 앉아 있더래요. 근데 그 차 안에 남자가 평범한 50대의 아저씨로 보였는데 그 자주색 차량 색깔이랑 똑같은 자주색의 정장 자켓 차림에 자주색의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이유가 타고 갔던 그 친구의 차가 차체가 되게 높은 SUV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길 운전을 하다 보니까 논길이 어둡고 지나가는 차들도 없어서 상향등 헤드라이트 켜고 지나가다가 그 자주색 모닝을 마주한 상황이었어서 네. 그 차 안에 훤히 보인 거죠. 그 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마 그 모닝 안에 있던 차주분은 눈뽕이라고 하죠.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눈이 부셔서. 근데 그 차 안에 남자분이 눈이 부실 텐데도 눈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또렷이 뜬 상태로 초록이랑 친구가 탄 차가 지나가니까 고개를 뒤로 옆으로 이렇게 쓱 돌리면서 계속 이 두 명이랑 아이 컨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록이는 부동산에서 통화한 아주머니 말고 다른 아저씨가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건물 앞에는 주차 공간이 그 모닝이 서 있던 거기 한 자리밖에 없어서 그 건물 약간 뒤쪽에 주차를 하면서 저 아저씨 되게 특이하다. 안무대 트로트 가수신가? 50대이신데 이렇게 평상복을 저런 걸 입고 다니시지? 둘이 얘기를 하면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부동산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주머니 저 도착했는데 건물 앞에 모닝 차량 혹시 직원분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내가 직접 가고 있고 거의 다 왔다고. 그래서 이제 내려서 빌라 정문 앞에 가보니까 모닝에서 아까 봤던 그 자주색 양복 입은 아저씨가 내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새 차 안에 불도 꺼져 있고 시동도 꺼져 있고 타 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초록이랑 친구랑 둘이 순간 공포가 밀려온 거죠. 근데 이제 둘이 같이 목격을 했었다 보니까 이 당시에 귀신이라는 생각은 아예 안 했고 이 건물 사는 분들이 조금 빡센 분들이 많나 보다. 쥐죽은 듯이 몇 달만 머물다 조용히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제 통화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가 금방 오셔가지고 총각 반갑다고 보통 이런 매물이 흔치 않은데 연락 잘했다고 방 비어 있으니까 바로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셔서 함께 방을 둘러봤대요. 반지하 방을 딱 내려가니까 현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바로 화장실이 있었고 현관문에서 보이는 정면 쪽에 왼쪽, 오른쪽 나란히 옷방이랑 안방이 붙어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낡기는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다 하면서 방 안을 둘러보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이랑 안방 사이 연결되는 벽에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덧대어져서 못질을 해서 막아져 있고 청테이프가 막 칭칭 감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말을 자르더니 이건 절대 건들지 마라. 옛날 집 구조라서 그런 거다. 집주인이 막아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단칼에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찝찝하긴 했어도 어디서 이 정도 크기의 월세 10만 원인 집을 빠르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럼 지금 바로 계약하고 입주를 하고 싶다. 집주인분께 연락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여기 집주인분이 연세가 많고 지금 다른 지역에 가 있어서 여기 안 계신다. 네. 빨리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나랑 계약하면 된다. 여기 집주인분 계약건들은 다 내가 전담하고 있어서 알려주는 계좌로 보증금만 입금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려주는 대로 입금하고 이틀 후에 바로 그 집에 이사를 하고 공장 일도 시작을 한 거죠. 네. 초록이가 하던 그 공장 일도 몸이 고된 일이 아니었고 단순 업무에 사무직 비슷한 앉아서 하는 일이라 오산에서 생활에 나름 만족을 하면서 한 5일 정도를 지냈대요. 이 초록이가 좀 둔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샤워를 하면서 본인 몸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리 전체가 전부 멍이 들어 있었대요. 이거 안 좋다. 예. 처음에는 자다가 어디 부딪혔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멍이 너무 많았고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꼭 멍이 한두 개씩 더 늘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싸한 느낌을 느끼고 나니까 그 청테이프가 칭칭 감긴 화장실 안방 사이 벽도 이제 신경이 쓰이고 혼자 있는 집도 횡하고 하다 보니까 집 자체가 조금 무섭게 느껴졌대요. 저기 저 막아놓은 벽은 뭐 창고인지 아니면 뭐 윗집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막아놓은 건지 뭐 알 길이 없었고 굳이 그걸 열어볼 이유도 없었고 네. 하도 그 아주머니가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꺼림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세히 집을 좀 둘러보니까 곰팡이도 군데군데 많이 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첫 주말이 됐을 때 같이 방을 보러 와줬던 친구를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주변에 술 마실 곳이 이제 마땅치가 않아서 친구가 술을 차에 싣고 놀러 온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거실에 앉아서 TV 보면서 술을 먹다가 초록이 친구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화장실 앞으로 누군가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초록아 너야? 나 금방 나갈게 좀만 기다려 했는데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볼일 보고 나와서 야 초록아 왜 대답을 안 하냐? 가서 볼일 봐라 얘기를 하니까 초록이가 무슨 소리냐고 나 잠깐 안방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까 충전해놨던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둘 다 이제 저번 주 모닝에 탄 아저씨 본 이후로 2차로 또 여기서 소름이 돋은 거죠. 막 술을 더 마시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서 둘이 같이 잠을 자려고 이제 수면을 취하려고 침대에 누웠대요. 침대에는 초록이가 이사 올 때부터 원래 이 집 안에 있었던 침대였는데 뭐 성인 남자 둘이 누워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벽 쪽 안쪽에 친구가 눕고 바깥쪽에 초록이가 누워서 잠에 들었는데 이날 초록이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 모닝에 타고 있었던 그 50대 아저씨가 위아래 전부 자주색인 정장 세트를 입고 자주색 넥타이를 메고 청테이프로 감겨진 문을 열고서 자주 색깔의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걸어 내려와서 본인이 자고 있는 안방 문 앞에 기대서 서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네가 왜 여기 있어? 하는 표정으로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무 말 없이 본인을 계속 노려보더래요. 노려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는 거예요, 밖으로. 이제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초록이가 개꿈을 꿨구나 생각하면서 숙취 때문에 막 머리를 부여잡고 부산스럽게 부산을 떠니까 옆에 자던 친구가 일어나더니 야 초록아 몰랐는데 너 왜 이렇게 잠버릇이 심하냐, 자면서 왜 자꾸 나한테 계속 다리를 올리냐 하더니 갑자기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초록이가 그래서 내가 자면서 계속 너 몸에 다리 올렸냐고,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막 버벅이면서 하는 말이 잠결에 자꾸 옆에서 다리가 올라오길래 막 이렇게 밀치고 치어내다가 짜증나서 발로 차고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벽 쪽에 누워 있었잖아요. 또 이 친구는 초록이 등 쪽을 바라보고 초록이는 안방 문 쪽을 바라보고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잤던 건데 뒤에 있는 벽에서 다리가 계속 올라왔던 거죠. 뒤에서 그 친구 몸에 올라온 그 다리가 초록이가 뒤척이면서 올렸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 집 뭐냐고, 안 그래도 막 꿈자리도 사나워가지고 어제 저번 밤에 봤던 자주색 아저씨가 집에서 현관문 도어락 열고 나가는 이상한 꿈 꿨다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초록이도 이제 얼어버린 거죠. 이 둘이 어젯밤에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동시에. 위아래 자주색 옷을 입은 아저씨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소름이 끼쳐서 둘이 집에서 바로 밖으로 나왔대요. 이게 이른 점심 때니까 이거 부동산부터 찾아가 봐야겠다 해서 그 부동산 주소를 찾아갔는데 그 집을 보여줬던 아주머니는 없고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그 아주머니는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라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만뒀다 그러더래요. 계약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그 아줌마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이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아주머니가 다 알아서 계약해준다고 해서 입금도 다 했고 지금 일주일 정도를 거기 집에서 지내다가 온 거다.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럼 계약서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생각해보니까 계약서를 쓴 기억이 없는 거예요. 뭐야? 아차 싶더래요. 그러니까 계약서도 안 쓰고 이 집에 들어왔던 거죠. 저는 부동산법은 자세히 잘 모르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를 직접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학생 그 전입신고가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찝찝하면 동사무소 가서 우선 확인부터 해봐라. 예.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아갔대요. 가서 이제 공무원분께 제가 여기 전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내고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뭐 확인해 주실 수 있냐.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다 하고 집주인분이랑 직접 전화 연결을 해줬대요. 네. 그래서 어떤 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셔서 예 여보세요 이러셔서 할머니 제가 지금 여기 반지하 집에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넣고 들어온 세입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세입자?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 몰라.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예. 초록이가 여기 오산시 땡땡동 땡땡 빌라예요. 할머니 여기 주소 모르세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께서 거기 우리 아들 집인데 근데 우리 아들 죽었는데 나는 뭔 소린지 몰라 하고 전화를 그냥 뚝 끊으시더래요. 와, 예. 그래서 우선 더 캐묻지도 않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냥 바로 반지하 방으로 가서 보이는 짐들 싹 친구 차에 싣고 방을 빼고 나왔대요. 방 빼고 다시 부동산에 가서 할아버지께 저 집에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당장 방 빼야겠다. 그 아주머니 직원이 계약서도 안 쓰고 내 보증금 갖고 지금 도망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행히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돼서 보증금은 돌려받고 그 집에서 다시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부동산 사장님 할아버지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라 건물주가 동사무소에서 통화한 할머니가 맞고 할머니의 50대 아들이 그 건물 관리를 도맡아서 했었는데 2년 전쯤에 그 빌라에서 뭐 때문인지 몰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집주인 할머니는 요양병원 같은 데 들어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던 게 그 건물 앞에 주차돼 있던 자주색 모닝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집주인 아들이 타던 차였대요. 움직일 리가 없는데 움직인 걸 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차가 봤던 거는 움직이진 않고 그 차 안에 사람이 타 있던 걸 봤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집주인 아들이 타던 차여가지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그 빌라 앞에 방치가 됐던 거예요, 2년 동안. 예. 초록이가 이 집에 일주일 정도밖에 안 있었다 보니까 낮에 지나가면서 그 차를 유심히 본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잘한 짐들 빼러 다시 들렸을 때 모닝을 보니까 차 전체가 뿌옇게 손잡이, 앞유리 이런 부분까지 전부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 집 앞에서 봤던 차 안에 있었던 그 자주색 옷차림의 아저씨는 예.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맞네요. 그 아들분이네. 예, 그거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아닌 게 차 안에 타고 있던 걸 본 거죠. 초록이랑 초록이 친구랑. 그래서 이 초록이가 집에 머문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냥 그 청테이프로 칭칭 감긴 벽 판자나 자주색 정장 차림의 그 기괴한 아저씨 모습이 그 돌아가신 집주인 아들이 맞는지 네. 아니면 멍이 왜 그렇게 내 다리에 심하게 생겼던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은 명확히 알지는 못하고 도망쳐 나온 거였거든요. 그 보증금도 그 아주머니 통해서가 아니라 그 부동산 할아버지 사장님 통해서 돌려받은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짧은 오산 투룸 반지하 방에서 일주일 만에 도망쳐 나왔던 초록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야, 그러면 이 이야기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예, 또 초록이가 겪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연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예. 이 오산시에 빌라가 아직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마 반지하 방도 월세로 계속 임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일단은 그 오산- 집은 아직도 그 자주색 모닝이 있겠죠? 여기까진 모르겠어요. 한 시간이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예, 있을 것 같은 뭐-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이제 그 빌라 앞에 자주색 모닝이 방치가 돼 있고 화장실 안방 사이에 청테이프 감겨진 상태로 막혀있는 반지하 투룸이 있다면 거기입니다.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도 초록이 님이 겪었던 이야기인 거죠?
예, 이제 이야기는 이제 초록이의 가족 이야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가슴이 아픈 가족 이야기인데, 물론 제가 사전에 오늘 초록이한테 올비 공포라디오 채널에 귀족님들께 이 사연을 좀 들려드려도 괜찮겠냐 조심스레 물어보니까 초록이가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초록이 어머니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어머님은 이제 3남 1녀 중에 둘째셨어요. 큰오빠, 그 다음에 초록이 어머니, 셋째 남동생, 막내 남동생 이렇게 4남매였는데, 초록이 외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어떤 분이셨냐면은 상대방에게 본인께서 피해를 끼치는 것도, 또 상대에게 피해를 받는 것도 극도로 너무 싫어하셨대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본인에게 조금의 피해라도 끼치면 어떻게 해서든 꼭 고스란히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소유자셨대요. 뭐 좋게 말하면 강직하고, 반대로 말하면 조금은 고지식하시고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외할머니께서도 치매 증상이 발현이 되셨대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내가 먼저 떠나도 너희들 사남매가 너희 엄마를 끝까지 꼭 잘 책임을 지고 모셔라. 형제끼리 싸우지들 말고 내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거다가 유언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마친 이후로 이 사남매는 2번 다시는 다 같이 모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막내를 제외한 이 3남매는 모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초록이 외할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좀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남매가 치매가 좀 악화되신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좀 작은 갈등이 발생했대요. 우선 첫째 큰오빠네 가족은 당시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큰오빠께서 미국의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장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둘째 딸인 초록이 어머니께, 야, 너가 좀 책임지고 동생들이랑 어머니 좀 잘 챙겨드려라, 한국에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록이 어머니께서 본인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어머니를 모실 상황적인 여유가 안 된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가 직접 외할머니를 초록이 집에 모셔서 1년 정도를 보살펴 드렸대요. 가족분들 중에 치매 질환을 겪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위험한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맞죠. 생각보다 간병인의 역할이 강도가 꽤나 센 그런 힘든 상황이 반복해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초록이 집에 수험생도 있었고 아버지 사업 문제도 엮여 있어서 외할머니를 제대로 간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셋째 남동생 부부에게 1년만 좀 어머니를 좀 케어해줄 수 있겠냐, 본인 집안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했대요. 막내 동생 넷째 같은 경우는 당시 뚜렷한 직업 없이 좀 지방 쪽에 머물고 있었어서 연락이 잘 닿지가 않았고, 이제 셋째 남동생한테 부탁을 했는데 본인은 마음은 모시고 싶은데 자기 부인이 좀 극구 반대를 한다,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셨다고 해요. 이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알겠다 하고 셋째 부부가 이제 어머니를 1년간 모시기로 하고 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근데 한 달 만에 경찰서에서 초록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 그 땡땡분 자녀분이시냐고, 고친께서 치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밖에 돌아다니시다가 집을 못 찾아서 시민분 신고로 접수가 돼서 관할 파출소에서 지금 모시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초록이 집으로 다시 와서 셋째한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 어머니 제대로 모시지도 못할 거면서 왜 알겠다고 하고 데리고 갔냐고, 엄마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셋째 남동생분은 직업이 소방관이셨어요. 직업 특성상 뭐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려면은 그 셋째 동생 부인께서 간병을 전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그 부인 전 입장에서는 치매를 앓으시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히 내키지 않고 힘든 일이셨겠죠. 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도 할 만큼 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모시는 게 힘드니까 누나가 정 안 되면 요양원에 모셔드려라, 우리가 돈은 똑같이 나눠서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데 정말 당시 초록이 어머니께서는 물에 빠지면은 둘 중에 누굴 구할 거냐 선택하는 것처럼
본인의 엄마를 선택할지 아니면 내 자식이랑 우리 가정을 선택할지 예. 벼랑 끝에 몰려있는 심정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본인의 가정을 더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사남매가 협의해서 포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대요. 초록이 외할머니께서도 당시 증상이 많이 심해지셔서 케어가 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어진 거죠. 요양시설로 모시는 날에 다른 남동생들은 오지 않고 본인만 혼자 눈물을 훔치면서 배웅을 해드렸대요. 이렇게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나서 머리로는 자주 주기적으로 찾아뵈야겠다 했지만은 자식들이랑 남편 문제로 그러질 못하셨대요. 그리고 사실 사남매 중에 혼자만 어머니를 책임지는 상황 자체가 당시에 좀 많이 버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 초록이 할머니께서 1년 정도 시설에 계시다가 폐렴이 악화되셔서 급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의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까 이때 당시 시기가 10년도 더 지난 얘기다 보니까 요즘 요양시설은 이런 곳이 절대 없을 거예요. 할머니의 몸 군데군데 멍자국이 많이 보였다는 거죠. 네. 초록이 어머니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셨대요. 괜히 내가 시설에 모셔가지고 내 결정 때문에 일찍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신 건가. 너무 자신이 원망스러우셨대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첫째 오빠는 지금 일정 때문에 도저히 급하게 한국에 들어갈 상황이 안 된다. 네. 해서 결국 어머니 장례식에 오시질 못했고 나머지 3남매만 상주로 초록이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게 된 거죠. 근데 이 장례식에서 그 셋째랑 막내 동생의 싸움이 발생을 했대요. 할머니께서 남긴 재산이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산 상속 배분에 있어서 막내가 아니 형들이랑 누나는 어릴 때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고 결혼할 때도 도움 받지 않았냐. 이 아파트는 나 좀 도와달라.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이걸로 한번 제대로 가게를 운영해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셋째 형이 야 네가 뭔데 연락도 없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얘기를 하고 막내는 형은 어머니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뭐 효자인 척을 하냐 막 언쟁을 벌이다가 막내 동생이 화를 못 이겨서 장례식장 창문을 주먹으로 쳐서 창문이 깨졌대요. 그러니까 본인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날 이후로 모든 남매들의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그런데 이 초록이 외할머니 장례를 마치고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네. 첫째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예.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첫째 오빠가 뜬금없이 돌아가셨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신 지역이 강원도라는 거예요. 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첫째 오빠분은 미국 대학에서 안식년의 기간이 나서 이미 1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강원도 산골에 본인 친구들 셋이서 부부들끼리 별장을 구해서 모여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국내에 있었는데 미국이라 이제 장례 참석이 어렵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친구 부부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가신 전날 밤에도 이 첫째 분 본인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었대요. 그래서 다 같이 먹고 각자 부부들이 집으로 헤어지고 첫째 오빠 부인분께서 안방에 먼저 들어가서 잠자리에 드셨는데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옆에 없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어제 거실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나? 하고 한참을 찾아도 안 보여서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바닥 전체가 피로 흥건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이는 바다출혈이었어요. 발이 미끄러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언덕인 화장실도 아니었는데 발을 헛디뎌서 화장실에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앞에 붙잡은 곳이 그 창문이라 창문 유리가 막 와장창 깨지면서 그 순간 유리 파편이 손목을 그대로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다출혈로 쓰러지시면서 분명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셨을 텐데 부인분이 먼저 안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잠에 들어서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한 거죠. 이렇게 허망하게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한 달 사이에 첫째 오빠분도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로부터 한 5달 정도가 지나서 네. 소방관이셨던 그 셋째 남동생분의 부고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소방관 일을 하시다 현장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제가 사인을 정확히 초록이한테 물어보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듣기로는 독감 같은 좀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그 병원 치료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이었는지 다른 균이 몸에 퍼지면서 급성 쇼크 같은 걸로 정말 건강하시다가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 지인의 집안 이야기라 좀 전해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렇게 1년 사이에 어머니, 첫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줄초상이 이어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당시 초록이 어머니께서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셨고 혹시나 이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가? 우리 남매를 좀 혼내시려고 좀 하늘로 빨리 부르시는 건가? 네. 하는 불안함도 한편으로는 많이 느끼셨대요. 왜냐면 마음 한켠에 이제 본인께서 어머니 대신 가정을 택했던 죄책감 같은 게 항상 짓누르고 있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뭐 본인 어머니를 진심으로 위하고 보살펴 드린 게 사남매 중에 초록이 어머니가 유일하셨다 보니까 네. 초록이 어머니께는 뭐 별 탈이 생기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초록이가 잘 키우던 강아지가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동생분이 계셨잖아요. 맞죠. 외할머니 장례식 이후로 유산을 상속받았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자금으로 일식 요리를 배우셔서 횟집을 오픈하셨는데 막내 동생분이 오픈 당일에 회를 직접 손질하시다가 그 회칼로 본인 손을 잘못 베어서 신경이 손상돼서 더 이상 손으로 요리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예. 가게도 영업이 잘 안 돼서 금방 폐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려드린 이 모든 일들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운 주제 이야기였는데 예. 10년도 더 된 과거 이야기였고요. 현재는 그 막내 동생분이 그 당시 본인 행동을 좀 뼈저리게 뉘우치시고 초록이 어머니와도 관계가 많이 회복이 돼서 친척들끼리 뭐 왕래도 갖고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진심으로 잘 모시고 지내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야. 초록이가 20살쯤에 외가 쪽에서 일어났었던 가족 사연도 들려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 재산까지 가져가서 그렇게 예. 장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손이 손상이 되면 장사를 못하게 되고 장사를 못하게 되면 그 재산까지 결국에 날리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아무도 그래서 못 갖게 하셨네. 네, 맞습니다. 와. 그래요. 이게 개인 가정사니까 네네. 들으신 분들이 전부 다 뭐 다르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저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게 1년 안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일반적일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지금. 예, 이렇게 평범한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가족이 모두 초록이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죠. 목숨을 잃거나 좀 해를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담담하게 들려주는데 들었을 때 좀 무섭고 공포가 느껴지기도 했지만은 네.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쓰리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첫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소름 끼쳤고, 두 번째도 당연히 뭔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소름 네네. 끼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니면 교훈도 얻을 수 있었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쓰리님께서 오늘 또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셨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오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빠른 시일 내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 두 가지 이야기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모르겠어요. 아, 이게 참 가족에게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사실 너무 개인차가 크고, 하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소름이 끼치네요. 자주색 모닝과 자주색 정장을 입은 아저씨. 지금도 그 빌라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층에 자주색 모닝이 주차가 돼 있어요. 먼지가 쌓인 그런 곳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